숨막히는 공기였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진 SJ그룹 VVIP 레스토랑이었지만 한유진에게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샴페인 잔을 채우는 맑은 소리와 낮게 울리는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맞은편에는 태성그룹의 후계자 이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유진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값비싼 경매품을 낙찰받기 직전의 수집가 같은 표정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과 이복 오빠 한서준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태성 측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미래에 유진의 의사는 단 한 줄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두 가문의 결합은 단순히 혼맥을 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SJ의 바이오 부문과 태성의 유통망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업계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 겁니다. 한서준이 특유의 과장된 자신감으로 말했다. 이민혁은 잔을 들어 올리며 응수했다. 한 상무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유진 씨처럼 아름다운 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진은 입꼬리를 미세하게 움직여 미소 짓는 신용을 했다. 연결고리, 프로젝트. 그녀는 완벽하게 물화되어 있었다. SJ그룹의 숨겨진 전략가. 해외 M&A 협상을 마쿠에서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림자 두뇌 한유진의 진짜 모습은 이 자리에 없었다. 오직 순종적인 딸, 정략 결혼의 희생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태성그룹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떠나자 한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유진을 돌아봤다. 날짜는 다음 달로 잡았다. 필요한 건 뭐든 비서실에 얘기해라. 명령이었다. 반론이나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 절대자의 선고였다. 한서준은 팔짱을 낀 채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유진아, 네가 드디어 네 쓸모를 증명할 때가 왔다.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거야. 네가 이 정도 가치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 그 말은 유진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싫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한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한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뭐라고 네가 지금 감히...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결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업을 위한 담보물이 아닙니다. 한 회장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한유진, 이게 누구 앞에서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지난 5년간 오빠의 이름 뒤에 숨어 그룹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팔아넘기듯 태성에 보내려는 건 오빠에게 SJ를 물려주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 제거일 뿐이죠.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한서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미친년이 아버지가 내게 베푼 은혜도 모르고 네가 가진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유진의 뺨을 때리려 손을 쳐들었다. 유진은 그 손을 차갑게 노려보며 피하지 않았다. 때리세요. 하지만 그걸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이민혁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몸을 돌려 레스토랑을 나갔다. 뒤에서 한 회장의 고함 소리와 한서준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유진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채 올라타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유심칩을 부러뜨려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이제부터 전쟁이었다. 유진은 비에 젖은 도시의 거리를 정처 없이 운전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한 회장과 한서준이 그녀의 모든 카드를 막고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한서준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모아둔 비상금과 차명으로 보유한 작은 오피스텔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SJ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상대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법적인 방패가 필요했다. 한 회장이 강제로 결혼을 진행시키지 못하게 할 이미 기혼자라는 법적 지위가 절실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민수. 한 달 전 복잡한 M&A 관련 법률 서적을 찾기 위해 들렀던 국립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였다. 그는 조용한 구석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고 있었다. 값비싼 슈트나 명품 시계 대신 달아빠진 면바지와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평온했다. 유진이 실수로 책을 떨어뜨렸을 때 그는 조용히 책을 주워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잠깐 스치듯 대화를 나눴지만 유진은 그에게서 재벌 세계의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이 질식할 것 같은 상류 사회와는 완벽하게 분리된 사람처럼 보였다. 유진은 그가 매일 밤 같은 시간 도서관 근처의 작은 개인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작업하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무모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차를 돌려 그 카페로 향했다. 만약 그가 없다면 그녀의 계획은 시작도 못하고 끝날 터였다. 다행히도 그는 10분 뒤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그 낡은 스웨터 차림으로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모습과 절박한 표정에 김민수는 고개를 들어 의아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유진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본론을 꺼냈다. 김민수 씨, 저 기억하십니까? 한 달 전에 도서관에서.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합니다. 법률 서적을 찾던 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폭탄을 던졌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카페 안에 유일한 소리였던 커피 머신 소리가 멈췄다. 아르바이트생마저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김민수의 표정에는 놀라움 대신 날카로운 분석의 빛이 스쳤다. 그는 그녀의 값비싼 옷과 그와는 대조되는 절박함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을 이었다. 물론 진짜 결혼이 아닙니다. 계약 결혼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게는 법적으로 저를 보호해줄 남편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다. 이건 계약서 초안입니다. 1년 뒤. 혹은 제가 원할 때 즉시 이혼해 드립니다. 그 대가로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큰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모든 전략과 지성은 지금 이 순간 이 낯선 남자의 예라는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 김민수는 계약서를 밀어낸 채 유진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거짓 없는 절박함을 확인하는 듯했다. 몇 분 같은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좋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민수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받지 않겠습니다. 유진이 당황하며 되물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키는 생각보다 컸고 낡은 옷 속의 어깨는 단단해 보였다. 그는 카페 문을 열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이 결혼이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지금 저에게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 유진은 그의 제안에 압도당했다. 돈이 아닌 진실을 요구하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두 사람의 기묘한 계약은 그렇게 비 내리는 서울의 밤, 문 닫기 직전의 작은 카페에서 체결되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유진과 민수는 구청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밤새 유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가장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신분을 증명할 최소한의 서류만을 챙겼다. 구청 직원은 이른 아침부터 혼인 신고를 하러 온.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하지만 서류는 완벽했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유진님, 김민수님,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의 기계적인 축하 인사가 유진의 귀에는 사형집행 연기 선고처럼 들렸다. 구청을 나온 유진은 민수에게 작은 오피스텔 키를 건넸다. 이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십시오. 민수는 키를 받지 않았다. 내 집이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두 사람이 지내기엔 충분합니다. 계약 결혼이라도 서류상 부부라면 같이 지내는 게 자연스럽겠죠. 당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편이 더 안전할 겁니다. 유진은 그의 배려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폐를 끼쳤습니다. 한유진 씨, 우리는 이제 법적 부부니까요. 그의 무표정한 농담에 유진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가 그의 차, 예상외로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된 국산 세단에 올라탔을 때 한서준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물론 그녀의 새 대포폰이 아닌 꺼두었던 원래 휴대폰이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원을 켰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폭주했다. 그녀는 그중 한서준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한유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안 들어와. 유진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강남의 풍경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오빠, 나 결혼했어. 오늘 아침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짐승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뭐 이 미친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당장. 유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남편 성은 김씨야. 오빠나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 태성그룹과의 결혼은 불가능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내 말 알아들었어. 한서준은 분노로 숨을 헐떡였다.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그 새끼가 누군지 당장 불어. 내가 그놈 다리 몽둥이를. 유진은 싸늘하게 웃었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하지만 명심해. 오빠, 난 이제 SJ그룹의 한유진이 아니야. 김민수의 아내 한유진이지. 그리고 만약 나나 내 남편을 건드리면 내가 그동안 오빠 뒤에서 처리해줬던 그 더러운 일들, 오빠가 얼마나 무능한지 증명하는 자료들 전부 언론에 터뜨려 버릴 거야. 어느 쪽이 더 손해일지 잘 생각해봐. 그녀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옆에서 운전하던 민수가 흑잇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감탄도 비난도 아닌 기묘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유진은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해버렸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민수의 집은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화려한 강남의 주상복합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 한쪽 벽면은 전부 책으로 채워져 있었다. 철학, 역사, 경제, 심지어 첨단 기술, 공학 서적까지. 유진은 책장을 훑어보며 이 남자의 정체에 대해 다시 한번 의문을 품었다. 단순한 도서관의 평범남이 아니었다. 방은 하나뿐입니다. 제가 거실에서 자겠습니다. 일단 씻으시죠. 많이 지쳐 보입니다. 민수가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유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지난 24시간을 되돌아봤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딸에서 하루아침에 빚만 잔뜩 있는 유부녀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숨막히던 실크 드레스 대신 민수가 건네준 낡은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가 훨씬 더 자유롭게 느껴졌다. 그녀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민수는 거실 테이블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2개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저녁입니다. 가진 게 이것뿐이네요. 유진은 생전 처음으로 컵라면을 먹어보았다. 자극적이고 짠맛이었지만 그 어떤 호텔의 코스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면을 먹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김민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냥 작은 회사 다닙니다. 이것저것 하죠. 유진 씨는 이제 어쩔 생각이십니까?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유진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당분간 숨어 지내야겠죠. 그리고 일을 찾아야 해요.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비록 지금은 모든 게 막혔겠지만 반드시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한서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가난한 남편의 거대한 계획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옆에 앉아 묵묵히 라면 국물을 마시고 있는 남자. 김민수의 진짜 정체가 SJ그룹이나 태성그룹 따위는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할 대한민국 비즈니스 세계의 그림자 제왕 넥서스 코어, 넥스코르의 총수 강지훈이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 자신이 평생 찾던 가장 흥미로운 퍼즐 조각을 발견한 참이었다. 새로운 삶의 첫 아침은 낯선 소음으로 시작되었다. 한유진이 평생을 보낸 방금이 완벽한 성체 같던 한 회장의 빌라와는 달랐다. 낡은 아파트의 벽은 얇았고 이른 아침부터 복도를 울리는 이웃집의 현관문 소리, 층간을 울리는 아이들 발소리,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침 드라마 대사까지 그녀가 속했던 세계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삶의 소리들이었다. 유진은 딱딱한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김민수, 그녀의 서류상 남편은 이미 일어나 조용히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토스트 굽는 냄새와 커피 향이 났다. 그는 그녀의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며 말했다. 일어났습니까? 간단히 아침이라도 하죠. 그는 그녀에게 토스트 한 조각과 인스턴트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건넸다. 프라이빗 셰프가 준비하던 유기농 주스나 신선한 샐러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유진은 말없이 받아들었다. 어젯밤의 컵라면보다 더 현실적인 빈곤의 맛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굴욕감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 낯선 평범함이 그녀를 보호하는 두꺼운 위장막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평소처럼 낡은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으로 토스트를 먹고는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을 나섰다.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저녁에 보죠. 그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어젯밤 그녀가 끊어버린 전화 너머의 고함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동거인에게 건네는 무미건조한 인사뿐이었다. 홀로 남겨진 유진은 차가운 현실을 직시했다. 그녀는 우선 이 아파트의 위치부터 파악해야 했다. 그녀가 가진 대포폰으로 지도를 검색하고 주변 지리를 익혔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 SJ그룹과는 무관하게 보이는 학력, 그리고 경력란에는 그녀가 마쿠에서 처리했던 수많은 M&A와 전략 기획들을 주도한 주체를 애매하게 흐린 채 채워 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비록 SJ의 후광을 잃었지만 그녀의 두뇌만은 한서준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SJ나 태성 같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혹독하게 청구되었다. 첫 번째 이력서를 보낸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정중한 거절 메일이 도착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네 번째 회사는 서류 합격 통보와 함께 면접 일정을 잡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렸다.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된 벽이었다. 한서준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확신이 필요했다. 유진은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가 주머니 속에 동전을 넣고 예전에 비밀리에 도움을 주었던 SJ그룹 법무팀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유진의 숨겨진 능력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김 변호사님, 접니다. 수화기 너머의 김 변호사는 유진의 목소리를 듣고 경악했다. 유진 이사님, 아니, 지금 어디 연락이 안 돼서 모두들... 유진은 그의 말을 끊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시 업계에 무슨 얘기 도는 거 없습니까? 제 이름으로.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상무님이 손을 썼습니다. 유진님이 집을 나간 직후에 태성그룹과 연합해서 주요 헤드헌팅 업체와 대기업 인사팀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유진님을 채용하는 곳은 SJ와 태성의 공동의 적이 될 거라고요. 사실상 업계 전체에 블랙리스트가 뿌려진 겁니다. 예상했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한서준은 그녀가 제 발로 기어들어와 용서를 빌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녀의 능력을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켜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백기를 들게 만들 심산이었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화는 잊어주세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에게 약간의 비상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려 했다. 차명으로 관리하던 작은 주식 계좌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출해둔 현금 다발. 그것으로 당분간 버티면서 한서준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더 작은 곳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다. 마지막 남은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은행 창구 직원의 표정이 이상했다. 그녀가 차명 계좌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상사를 불렀다. 잠시 후 지점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그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다. 한유진 고객님, 맞으시죠? 유진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지점장은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저희도 방금 연락을 받아서 고객님의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한 회장님 측 법무팀에서 고객님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비정상적 일탈 행위라는 이유로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블랙리스트는 예상했지만 자산 동결, 그것도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합법적으로 돈줄을 끊어버릴 줄이야. 한 회장과 한서준은 그녀를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고립시키려 작정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유진이 소리쳤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녀는 은행에서 쫓겨나듯 걸어 나왔다. 주머니 속에는 공중전화, 애쓰고 남은 몇 개의 동전과 교통카드가 전부였다. 완벽한 무일푼.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자유의 값이었다. 유진은 터덜터덜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해가 지고 있었고 텅 빈 집에는 저녁에 한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무너져 내렸다. 한서준의 비웃는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지금쯤 값비싼 와인을 터뜨리며 여동생이 얼마나 버티다 무릎을 꿇을지 내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일주일 아니, 사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터였다. 유진은 두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지. 내가 절망하고 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한서준은 언제나처럼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유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SJ그룹의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해법을 찾아내는 강인한 생존 본능과 전략적인 두뇌라는 것을 몰랐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대기업, 중견기업이 안 된다면 더 아래로 내려가면 된다. 한서준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을 만큼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녀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 그녀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녀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기어 올라가 자신을 짓밟으려 한 자들의 목을 조를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니었다. 전쟁 선포였다. 밤늦게 민수가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 주저앉아 있던 유진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그저 물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그의 무덤덤한 목소리에 오히려 억눌렀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유진은 심호흡을 하며 일어섰다. 그녀는 그와의 약속을 기억했다. 진실을 말하겠다는 약속. 오늘 제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오빠가 저를 업계에서 매장시키려 하고 아버지는 제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어요. 전 이제 빈털털입니다. 그녀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 어떤 금전적 보상도 해줄 수 없게 됐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민수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더니 낡은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는 대신 작은 열쇠 하나와 카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이 집 현관 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체크카드입니다.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 4자리로 방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묻지 마시죠. 도서관에서 처음 봤을 때 당신이 작성하던 서류를 흑잇 봤으니까. 유진은 당황해서 그를 바라봤다. 이걸 왜 저에게? 민수는 그녀를 지나쳐 주방으로 걸어가며 무심하게 말했다. 난 돈이 아니라 진실을 원한다고 했을 텐데요. 그리고 난 아직 당신의 진짠지를. 이 자아가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 카드로 일단 필요한 것을 사세요. 밥이든 옷이든 아니면 다음 계획을 위한 것이든 갚을 생각은 마시죠. 어차피 이 결혼 진짜처럼 보여야 하니까. 우리 사이에 돈 문제로 껄끄러워지는 건 나도 원치 않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유진은 테이블 위의 카드와 열쇠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굴까?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알면서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카드를 내어주는 이 남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동정연민하니. 그의 눈빛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의 눈빛, 혹은 복잡한 체스판의 다음 수를 기다리는 플레이어의 눈빛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그녀가 어떤 다음 수를 둘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은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돈을 빌릴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남편이 자신에게 건넨 것이 동아줄인지 아니면 더 깊은 심연으로 향하는 미끼인지 알 수 없었다. 한서준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은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땅에서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설 자리를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이름이 알려진 중견기업조차 그녀의 이력서를 열어보지도 않고 닫아버렸다. 그녀의 자산 동결 소식은 이미 상류층의 은밀한 가십으로 퍼져나갔고 한유진은 아버지에게 반항하다 쫓겨난 정신 나간 딸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김민수가 준 카드를 쓰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 기묘한 계약관계에서의 균형추였다. 그녀는 아직 자신에게 남은 작은 오피스텔을 처분하기로 결심했다. 한정후견 심판 청구는 아직 법원에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고 그녀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과거 SJ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해 처리했던 편법적인 자산 처리 방식을 역으로 이용했다. 그녀는 김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락을 취했다. 공중전화가 아닌 PC방의 보안 IP를 통해서였다. 김 변호사님, 제가 이기든 지든 이건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 명예 오피스텔. 지금 당장 처분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 전에, 한서준이 눈치채기 전에 제게 필요한 건 현금입니다. 변호사님의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제가 지정하는 계좌가 아닌 물품으로 바꿔주세요.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김 변호사는 그녀의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결국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동정이 아닌 한서준 체제에 대한 은밀한 방함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유진은 김 변호사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수백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무기명 선불카드가 들어있었다. 완벽한 자금 세탁이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실탄이 생겼다. 유진은 이 돈을 미천 삼아 한서준의 레이더망이 절대 미치지 못할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강남의 테헤란로가 아닌 구로의 낡은 디지털 단지와 성수동의 허름한 지식산업센터를 뒤졌다. 그녀가 찾은 곳은 코어테크 코레텍라는 이름의 작은 스타트업이었다. 인공지능 기반 물류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였지만 자금난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파산 직전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의 기술 보고서에서 날카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들은 원석이었지만 그것을 깎아 보석으로 만들 경영이 부재했다. 유진은 면접을 보러 갔다. 허름한 사무실에는 젊은 대표와 지친 기색이 역력한 개발자 몇 명이 전부였다. 유진은 자신의 경력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중소기업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녀가 코어테크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그들의 기술이 가진 잠재력과 당면한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5단계 전략을 제시했을 때 젊은 대표의 눈이 빛났다. 한유진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
혹시 우리 회사 사정을 미리 알고 오셨습니까? 유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대표님은 지금 당장 투자를 받지 못하면 다음 달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저는 대표님께 돈이 아닌 돈을 버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전략기획실장이라는 거창하지만 사실상 잡다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직함으로 채용되었다. 첫 출근 날부터 코어테크는 전쟁터였다. 유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중국의 하청 공장이 아무런 통보 없이 납품을 중단했다. SK나 태성이었다면 법무팀이 즉각 소송을 걸고 대체 공급처를 찾기 위해 구매팀이 전 세계를 뒤졌을 것이다. 하지만 코어테크는 그럴 돈도 인력도 없었다. 대표는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했다. 이틀 뒤가 시연회인데 여기서 무너지면 우린 정말 끝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SJ그룹의 BBIP 레스토랑에서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부터 제 말대로 움직여주세요. 개발팀은 납품이 중단된 부품 A-단을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호환 가능한 모든 부품 리스트를 30분 안에 뽑아내세요. 운영팀은 지금 당장 용산 전자상가와 구로 유통단지에 흩어져서 제가 불러주는 리스트에 현물 재고를 샅샅이 뒤지세요. 대표님은 저와 함께 중국 공장 측과 화상회의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베테랑 장군처럼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아닌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중국 공장의 책임자와 연결된 화상 화면 앞에서 유창한 중국어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적 조항이나 계약 파기를 논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기술적 약점과 코어테크의 기술이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그들이 잃게 될 미래의 기회에 대해 냉철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SJ에서 배운 갑의 협상 기술이 아닌 상대방의 필요를 파고드는 의뢰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피 말리는 협상 끝에 중국 공장 측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당장 내일 새벽 비행기로 긴급 물량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사무실에서는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유진은 지친 기색 없이 다음 지시를 내렸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대체 부품 리스트 확인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보고서 작성해 주세요. 그날 밤 유진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너무 지쳐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늦었네요. 김민수였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유진은 놀랄 기력도 없이 그를 바라봤다. 안 자고 있었어요. 새 직장이 많이 힘든가 봅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그는 주방으로 가더니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서 그녀에게 건넸다. 이런 건 익숙하지 않아서. 유진은 따뜻한 머그잔을 받아들었다. 낯선 남자, 계약으로 맺어진 남편이 타준 꿀물. 아이러니했지만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고마워요. 민수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책을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다. 코어테크 흥미로운 회사더군요. 물류 최적화 AI라. 가능성은 있지만 자본이 너무 부족해 보이던데. 그런 곳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유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내 뒷조사했어요. 민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뒷조사를 할 것까지야. 그냥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한서준이라는 사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진짜 당신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그녀가 코어테크에 입사한 것까지 알고 있었다. 그는 정말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 맞는 걸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녀가 코어테크 사무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김민수, 아니 강지우는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비밀 오피스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코어테크는 그가 익명으로 투자한 수십 개의 실험실 중 하나였다. 가능성 있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인수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테스트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인재를 발굴해내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코어테크의 위기는 사실 강지훈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테스트였다. 그가 중국 하청 공장에 모회사에 압력을 넣어 납품을 중단시킨 것이다. 그는 코어테크의 젊은 대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려 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목격했다. 한유진, 자신이 서류상으로 결혼한 그 여자가 자신의 테스트베드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자신이 설계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이다. 그녀가 중국어로 협상을 진행할 때, 그녀가 개발자들을 독려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강지훈은 모니터 앞에서 처음으로 흥미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SJ그룹의 온실 속 화초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그녀가 이런 거친 황무지에서 피어나는 야생화일 줄은 몰랐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명령했다. 코어테크건 플랜 B로 전환한다. 중국 공장 측에 다시 연락해. 계약 조건, 코어테크가 제시한 것보다 3배 더 유리하게 수정해. 그리고 내일 시연회에 넥서스코어 투자 전략팀 이름으로 참석 의사를 전달해. 강지훈은 책을 덮고 지쳐서 소파에 쓰러지듯 잠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낡은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잠결에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싸워온 걸까? 그는 처음으로 이 계약 결혼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위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의 지성과 강인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연약함이 그의 차가운 가슴을 미세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재능 있는 여자가 자신의 힘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녀가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인지 시험해 보고 싶어졌다. 그는 그녀의 앞길을 막는 돌부리들을 남몰래 치워주기 시작했다. 그것이 자신의 테스트를 방해하는 행위일지라도 그는 기꺼이 그 변수를 감수하기로 했다. 코어테크의 기술 시연회에는 기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한유진이 중국 공장과의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키고 밤샘 작업으로 플랜 B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덕분에 그들의 AI 물류 솔루션은 투자자들 앞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다. 특히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넥서스 코어 투자 전략팀의 등장은 현장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그들은 시연이 끝나자마자 코어테크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긍정적인 투자 검토를 약속했다. 이 소식은 업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파산 직전의 스타트업이, 그것도 SJ그룹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유진이 합류하자마자 이런 성과를 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시연회 전까지 망설이던 소규모 투자자들이 넥서스 코어의 긍정적인 신호에 힘입어 앞다투어 투자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코어테크의 지친 팀원들은 마침내 승리의 단맛을 보았다. 하지만 한유진은 축배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 작은 승리가 단지 시작일 뿐임을 알았다. 그들이 받은 주목,
특히 넥서스 코어의 관심은 양날의 검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기술력을 입증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숨어있던 포식자들에게 그들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거대한 표적이 되기도 했다. 이 파문은 곧장 SJ그룹의 심장부, 한서준 상무의 집무실까지 도달했다. 한서준은 태성그룹과의 합작으로 추진 중이던 K로깃 인수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K로깃은 구시대적인 물류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태성과 결합하면 막대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긴급 보고를 올렸다. 상무님, 코어테크라는 신생업체가 넥서스 코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AI 솔루션이 저희가 인수하려는 K로깃의 시스템보다 월등히 효율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서준은 코웃음을 쳤다. 코어테크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야. 넥서스 코어가 장난치는 거겠지. 무시해. 하지만 비서는 망설이며 다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상무님, 그 코어테크의 전략기획실장이 한유진님입니다. 한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던지고 비서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다. 뭐라고, 그 미친년이 아직도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어. 그는 유진의 이름이 구로 디지털 단지의 허름한 스타트업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쥐 죽은 듯 엎드려 빌러 올 줄 알았던 동생이 감히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려 한다는 사실에 살이마저 치밀었다. 그 분노는 단순한 증오를 넘어선 전략적인 위협감이었다. K로깃 인수건은 SJ와 태성의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서준과 이민혁이 K로깃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 인수함으로써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코어테크의 월등한 기술력은 K로깃사를 시대에 뒤떨어진 고철 덩어리로 보이게 만들 위험이 있었다. 만약 이사회가 인수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범죄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는 유진이 단순히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태성그룹의 이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민혁 상무, 재미있는 소식 하나 들려줄까? 자네한테서 도망친 우리 집 망신거리가. 지금 우리가 먹으려는 K로깃의 밥그릇을 뺏으려는 벌레 같은 회사에 붙어먹고 있더군. 이민혁의 목소리에도 불쾌감이 서렸다. 그는 유진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이후 한서준과 어쩔 수 없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한 상무? 한서준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벌레는 밟아 죽여야지. K로깃 인수계약에도 방해가 되고 내 눈에도 거슬리니 이번 기회에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겠어. 그 여자. 그리고 그 회사를 아예 재기불능으로 만들자고. 그들의 공동 공격은 총성 대신 속삭임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코어테크에 관심을 보이던 투자은행들은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시장 위험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했다. 코어테크가 신청했던 정부 지원금은 끝없는 서류 보안 요구라는 관료주의의 늪에 빠져버렸다. 이것은 재벌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불을 지르기 전에 방 안의 산소를 먼저 빼앗는 방식이었다. 유진은 예상했던 자금줄이 하나둘 막히면서 압박감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은 언론 플레이였다. 유망 스타트업 코어테크 알고 보니 SJ가 벌인 낙하산의 도피처, 기술력 과대 포장, 넥서스 코어 이름 파라투자 유치 시도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온라인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코어테크의 기술 시연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한유진이 SJ그룹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난 문제아라는 루머를 교묘하게 흘렸다. 넥서스 코어의 투자가
검토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악의적으로 부각하며 코어테크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기사들은 마치 객관적인 탐사 보도처럼 교묘하게 작성되었다. 그들은 SJ가 돈을 지불한 익명의 업계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며 코어테크 솔루션의 확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유진이 집에서 가출한 사실까지 파헤쳐 그녀를 사업놀이나 하는 불안정하고 반항적인 상속녀로 묘사했다. 여론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코어테크는 미치광기가 선장인 침몰선이며 넥서스 코어의 관심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미디어 플레이가 먹히지 않자 더 노골적인 압박이 들어왔다. K로긴은 갑자기 코어테크를 상대로 특허 기술 도용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터무니없었지만 소송 자체가 신생기업에게는 치명타였다.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망설였다. 유진이 서류를 검토했다. 그것은 법정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박하기 위해 고안된 조잡하고 위협적인 기술 용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지연 및 파괴 전술이었다. 그들은 소송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첫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회사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한서준은 코어테크의 핵심 개발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SJ그룹 계열사 임원 자리와 업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하며 그들을 흔들었다. 이미 자금난에 지쳐있던 몇몇 개발자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코어테크 창립 멤버였던 수석 개발자 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유진의 눈을 참아 마주치지 못했다. 저희도 가족이 있습니다, 한 실장님. SJ와 싸울 수는 없어요. 그들의 이탈은 사기뿐만 아니라 개발 일정에도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한서준은 정확하게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렸다. 가난에 지친 유능한 인재들의 흔들리는 충성심. 사무실에는 절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모든 공격의 화살은 결국 한유진에게 향했다. 그녀가 합류하기 전까지 코어테크는 비록 가난했지만 이런 거대 기업의 표적이 되지는 않았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한유진 실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SJ그룹과의 싸움이라니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젊은 대표마저 흔들렸다. 그는 유진의 사무실로 찾아와 절박하게 물었다. 한 실장, 정말 SJ그룹과 이런 악연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인가요? 그의 눈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불과 몇 주 전 그녀가 구해낸 바로 그 팀이 이제 그녀를 재앙을 몰고 온 책임자, 저주처럼 여기고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들은 재벌 전쟁의 병사가 아니라 엔지니어이자 몽상가들이었다. 그들은 한서준의 야망에 짓밟히기 위해 이 회사에 합류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유진에게 이것은 그녀의 전쟁이었다. VVIP 레스토랑에서부터 이 허름한 사무실까지 전쟁은 그녀를 따라왔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유진은 대표의 흔들리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대표님, 저 때문에 벌어진 일 맞습니다. 하지만 한서준 상무가 노리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코어테크가 헐값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저들은 우리를 더 잔인하게 짓밟을 겁니다. K로깃의 특허 소송 엉터리입니다. 미디어의 공격 진실이 아니기에 더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어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들은 지금 코끼리가 개미를 밟는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코끼리의 눈에 독침을 쏘는 건
개미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남아있는 직원들을 모아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차가운 분노로 울렸다. 한서준은 우리가 흩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개발자 2명을 빼가면 우리가 무너질 거라 생각하겠죠. 틀렸습니다. 그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 그가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케일로기스와의 더러운 거래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끝내는 건 우리입니다. 지금부터 코어테크는 기술 회사가 아닙니다. 전쟁 상황실입니다. 그날 밤 유진은 거의 탈진 상태로 아파트에 돌아왔다. 그녀는 김민수가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코어테크를 공격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뜬 노트북 화면을 띄워놓고 있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이네요. 당신 오빠라는 사람, 수단이 꽤 지저분합니다. 유진은 지친 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알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니까.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그 안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합니까? 민수가 중립적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것은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엄청난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탈출구를 제안하고 있었다. 유진은 SJ그룹이나 태성 같은 이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이 평범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도움을 받으면 전 영원히 홀로 설 수 없게 될 거예요. 이건 내 싸움이에요. 민수 씨, 끝까지 해봐야 해요. 강지우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이 여자가 바로 그가 도서관에서 보았던 탈출을 위해 가난한 남자를 선택했던 여자였다.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라 전사였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아시죠? 유진 씨,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더 두꺼운 가죽이 아니라 더 날카로운 이빨이 필요한 법입니다.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당신이 가진 무기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그의 조언은 암호 같았지만 유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불꽃처럼 피워 올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넥서스 코어의 힘을 이용해 케일로깃의 특허 소송을 무력화시키고 SJ그룹의 추잡한 미디어 플레이를 역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전략을 보여줄지 궁금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아니면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를 둘까 그는 그녀의 진짜 능력을 보고 싶었다. 다만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법무팀에게 케일로깃의 특허가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그만의 안전망이었다. 유진은 민수에게 먼저 자요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SJ그룹에 있을 때 비밀리에 백업해 두었던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그 안에는 한서준이 지난 몇 년간 저질렀던 수많은 비리와 특히 켈로기스 인수건에 숨겨진 어두운 커넥션에 대한 단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켈로기스를 정상가보다 훨씬 부풀려 인수하려 했고 그 차액은 태성그룹의 이민혁과 한서준 자신에게 흘러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M&A가 아닌 거대한 배임이자 횡령이었다. 자, 맞다. 유진의 입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한서준은 그녀가 코어테크에서 기술이나 개발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녀의 진짜 무기는 정보와 전략이었다. 한서준은 전략기획실을 장악하면서 모든 자료를 파기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쓸모없는 이복 동생이 자신만의 보험을 들어두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한서준과 이민혁이 코어테크를 필사적으로 밟으려 한 이유는 단순히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K로깃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싹을 잘라버리려 한 것이다. 그녀의 길은 명확해졌다. 민수의 날카로운 이빨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이빨은 바로 이 데이터였다. 그녀는 법정에서 코어테크를 방어하는 대신 SI그룹의 주주들과 이사회를 직접 겨냥할 것이다. 그녀는 한서준이 자신의 회사를 어떻게 사취하려 했는지 폭로할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스타트업의 생존 투쟁이 아니었다. 자신을 파괴하려 한 남자를 그가 무심코 그녀의 손에 쥐어준 바로 그 무기로 무너뜨리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코어테크의 사무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보다는 폭격을 맞은 후에 절망적인 침묵에 더 가까웠다. 한서준의 전방위적인 공격은 효과적이었다. 특허 소송,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 핵심 인력 유출. 작은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파도였다. 직원들은 이미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고 대표마저 유진의 눈치를 살피며 다음 달의 폐업 절차를 고민하는 듯했다. 하지만 한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서준이 K로기스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방어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는 치명적인 역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SG에서 쫓겨나기 전 마지막으로 확보했던 외장 하드의 데이터를 밤새 분석했다. 한서준과 이민혁이 K로기스를 인수하며 부풀린 자산 가치, 그 차액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가 태성그룹의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된 정황까지. 이것은 단순한 배임이 아니라 SJ그룹의 주주들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유진은 이 정보를 언론에 터뜨리지 않았다. 한서준이 통제하는 언론은 이 데이터를 묵살하거나 오히려 코어테크의 조작이라고 역공을 펼칠 것이 뻔했다. 그녀의 타깃은 언론이 아닌 한서준의 권력 기반, 즉 SJ그룹의 이사회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었다. 유진은 김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변호사님, 저를 도우라는 게 아닙니다. SJ그룹의 주주로서 변호사님의 의무를 다해달라는 겁니다. 그녀는 K로기 인수계약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핵심 데이터 패킷을 암호화하여 그에게 넘겼다. 이걸 한서준 상무 라인이 아닌 중립 성향의 사회이사들과 가장 목소리가 큰 외국계 헤지펀드 측에 익명의 내부 고발 형식으로 전달해 주세요. 그들은 한서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그녀는 한서준이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동안 그의 성벽 내부에서 불길이 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녀가 SG에서 배운 것은 기술 경영뿐만이 아니었다. 권력의 속성과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K로깃의 재무제표와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를 거실 테이블 가득 펼쳐놓고 씨름하고 있었다. 너무 지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서준이 너무 교묘하게 자금 세탁 경로를 숨겨놓아 결정적인 연결고리 하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김민수가 그녀의 어깨너머로 복잡한 스프레드 시트를 흘깃보았다. 유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치겠네.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했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 도대체 실체가 뭐야? 델라웨어에선 조회가 안 돼. 그때 민수가 책에서 눈도 떼지 않고 무심하게 말했다. 델라웨어가 아닐 겁니다. 태성그룹은 보통 그런 건 케이맨 제도를 통하죠. 그리고 그 분기 태성의 3분기 물류 자회사 계약.
리스트와 교차 확인해 보세요. 아마 수수료 구조가 거울처럼 똑같이 설계되어 있을 겁니다. 현금 흐름을 쫓지 말고 계약 구조의 허점을 쫓아야죠. 순간 유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다. 방금 그 말은 작은 회사 직원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M&A 전문 변호사나 기업 사냥꾼 수준의 최고 경영자 레벨에서나 나올 법한 통찰력이었다. 유진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 방금 그 말 어떻게 아는 거죠? 김민수는 그제야 시선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가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냥 예전에 경제 잡지에서 비슷한 사례를 읽은 기억이 나서요. 기업들이 자금 숨길 때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너무나 평범한 변명이었지만 유진의 머릿속에 박힌 의심의 씨앗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말한 대로 케이맨 제도 법인 등기 자료를 파고들었고 정확하게 그가 말한 거울 구조의 계약서를 찾아냈다. 소름이 돋았다. 유진이 보낸 익명의 데이터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한서준은 이사회 내부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감지했다. 사회 이사들이 K로지스 인수가의 적정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공개 서한을 통해 경영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서준은 자신이 무시했던 이복 동생이 자신의 발목에 칼을 꽂았음을 깨닫고 격분했다. 그는 내부의 불을 끄기 위해 외부의 적, 즉 코어테크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러운 수단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며칠 뒤 코어테크 사무실에 구청 직원들과 함께 건물주가 들이닥쳤다. 한유진 실장 당신들, 지금 당장 이 사무실에서 나가야겠어. 당신들 때문에 소방법 위반해. 용도 무단 변경까지. 당장 안 나가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테니 그런 줄 알아요. 이것은 명백한 트집이었다. 한서준이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어 코어테크를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특허 소송도 모자라 이제는 물리적인 공간마저 빼앗으려 드는 것이다. 직원들은 절망했다. 기술 시연회고 뭐고. 당장 컴퓨터를 빼야 할 판이었다. 대표는 유진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이젠 정말 끝인가 봅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폐잔병처럼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현관에 주저앉아 민수에게 말했다. 우리 쫓겨나게 생겼어요. 사무실에서. 한서준이 건물주까지 매수했어요. 이젠 정말 갈 곳이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김민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평소에 온화하고 무기력해 보이던 김민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그저 짧게 말했다. 그거 유감이네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마지막 남은 짐이라도 챙기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사무실에 출근했다. 하지만 사무실 앞의 풍경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어제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건물주가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 사무실 입구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아이고, 한 실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소방법이요. 그거 다 해결됐습니다. 오해였습니다. 오해. 제발 계약 연장해 주십시오. 아니, 그냥 계세요. 월세. 제가 50% 깎아드리겠습니다. 유진은 이 황당한 태세 전환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된 거죠. 사장님, 건물주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어젯밤에 넥서스 코어 법무팀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가진 모든 건물의 구조안전심사와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해 깊은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제가 만약 코어테크의 입주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할 경우 자신들이 가진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저를 검토하겠다고. 아이고, 실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체 넥서스 코어와는 어떤 관계이신 겁니까? 넥서스 코어, 그 이름이 유진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기술시연회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모자라. 이런 작은 스타트업의 임대차 계약 분쟁에까지 개입한다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비밀스러운 투자사의 법무팀이 직접, 이건 말이 되지 않았다. 유진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에는 여전히 낡은 스웨터를 입은 김민수가 책을 읽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민수 씨, 네. 당신 넥서스 코어에 아는 사람 있어요. 김민수는 책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넥서스 코어요. 그 큰 기술 회사 말이 비티니까. 아니요.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알 리가 없죠. 자, 바노이꼬무 한마음. 그의 부정은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매끄러웠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시연회 때 넥서스 코어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또 넥서스 코어가 나타나서 건물주를 압박했죠. 그리고 당신은 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K로깃의 자금 흐름을 잡지에서 읽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단 5초 만에 풀어냈어요. 유진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당신 SJ그룹이나 태성그룹 이름을 들었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처음 만난 날, 내 절박함을 보고도 돈이 아닌 진실을 요구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김민수라는 이름. 진짜 이름 맞아요. 강지우는 마침내 책을 덮었다. 그는 자신의 평범한 직원 연기가 이 영리한 여자 앞에서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한서준을 무너뜨리는 이 장대한 싸움에 방해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유진 씨, 당신은 지금 너무 많은 적과 싸우느라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이겠죠. 나는 그냥 당신의 남편입니다. 서류상일지라도 그게 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그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확신을 주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긴급 알림이 도착했다. SJ그룹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였다. 한서준이 이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K로깃 인수건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 도박을 던진 것이다. 유진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다. 김민수의 정체를 캐묻는 것은 나중 문제였다. 일단은 이 전쟁부터 끝내야 했다. 나 저기 가야겠어요. 주주총회. 코어테크는 최근 받은 소규모 투자금으로 SJ그룹의 주식 아주 일부를 매입한 상태였다. 의결권은 미미했지만 주주로서 총회에 참석하고 발언할 자격은 충분했다. 그녀는 K로깃의 비리 데이터를 담은 USB를 손에 쥐었다. 이것이 마지막 결전지였다. 그녀가 막 현관을 나서려 할 때 민수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유진 씨. 그녀가 돌아보자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데이터를 발표할 때 현금 흐름만 강조하지 마세요. 그건 그들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으니까. 부풀려진 자산 가치가 EBITDA, 세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표를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한 번에 무섭도록 정확한 CEO 레벨의 조언이었다. 유진은 그를 노려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의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어쩌면 한서준보다 더 무서운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SJ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한서준은 의장석에서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태성그룹의 이민혁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마치 전리품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공범자처럼 그를 바라봤다. K로기스 인수하는 한서준이 이사회의 반발을 힘으로 누르고 상정한 마지막 안건이었다. 그가 이사회 내부의 동요를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는 외국인 주주들이 움직이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강행 처리할 생각이었다.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회 이사 몇몇은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이미 승자에게 줄을 선 듯 한서준의 농담에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K로기스 인수는 SJ그룹이 바이오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물류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한서준이 준비된 연설을 매끄럽게 이어갔다. 그는 K로기스의 부풀려진 가치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라고 포장했으며 이사회의 우려는 시장을 읽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지루한 절차가 끝나고 태성과의 축배를 들 생각에 이미 취해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총회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화려한 드레스나 명품으로 치장한 재벌가의 딸이 아닌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비즈니스 슈트를 입은 전략가의 모습이었다. 한유진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조용했지만 물속에 떨어진 잉크처럼 순식간에 총회장의 분위기를 물들였다. 주주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 여자 한 회장 딸 아냐? 태성하고 혼담 깨고 가출했다던. 저런 애가 여길 왜? 한서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비서에게 눈짓하며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하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당당하게 마이크가 설치된 주주 발언대로 향했다. 의장,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총회장의 스피커를 통해 얼음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본 안건에 대해 주주로서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서준이 마이크를 켜고 고함쳤다. 한유진,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이건 신성한 주주총회야. 집 나간 불량아가 설치는 놀이터가 아니라고. 하지만 유진이 사전에 접촉했던 사회 이사 중 한 명이 즉각 반박했다. 한 상무, 코어테크는 비록 소수지만 우리 회사의 엄연한 주주입니다. 그들의 대표로 온 한유진 실장에게는 정당한 발언권이 있습니다. 한서준은 이를 갈았지만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민혁은 팔짱을 낀 채 노골적인 비웃음을 흘렸다. 저 꼴 좀 봐. 자기가 아직도 SJ의 공주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어디 그 허름한 스타트업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 김민수라는 거지. 같은 남편이 돈이라도 벌어오라고 시키던가. 그의 천박한 조롱에 한서준의 측근들이 동조하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에게 유진은 이미 끝난 존재, 자신들의 승리를 장식하기 위한 우스꽝스러운 들러리일 뿐이었다.
유진은 그들의 조롱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단상 위 노트북에 꽂았다. 총회장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K로깃의 로고가 사라지고 복잡한 숫자로 가득 찬 데이터 시트가 나타났다. 저는 코어테크의 전략기획실장이자 주주로서 본 K로깃 인수안이 SJ그룹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들의 사익을 위해 주주들의 부를 약탈하는 명백한 배임 및 횡령 행위임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배임, 횡령이라는 단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김민수가 조언한 대로 움직였다. 한서준 상무가 제시한 K로깃의 기업 가치는 동종 업계 평균 대비 최소 30% 이상 고평가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터무니없는 인수가 강행될 경우 SJ그룹의 EBITDA, 즉 세전 영업이익은 향후 3년간 매년 15% 이상 하락할 것이며 이는 여기 계신 모든 주주님의 자산 가치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녀는 현금 흐름의 복잡함 대신 주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익과 주가의 문제로 핵심을 찔렀다.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스크린에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유령 회사의 등기 서류가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부풀려진 인수 대금 중 상당객이 경영 컨설팅 비용이라는 불분명한 명목으로 바로 이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의 계약 구조는 놀랍게도 태성그룹 이민혁 상무 측이 소유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의 계약 구조와 정확히 거울처럼 일치합니다.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이것은 인수가 아닙니다. 두 상무가 공모하여 주주들의 돈을 훔치기 위해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한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민혁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 미친년이 저건 전부 조작이야. 증거도 없는 모함이라고. 한서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보안팀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총회장에서 끌어내 허위사실 유포죄로 당장 고소해. 이민혁도 벌떡 일어나 유진을 손가락질했다. 한유진, 네가 감히 아버지께 버림받은 주제에 어딜 와서 신성한 주총을 망쳐 네가 뭘 안다고. 넌 그저 네 가난뱅이 남편이랑 바닥이나 기는 신세잖아. 내까짓게 뭘 증명할 수 있는데. 한서준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유진을 끌어내려는 보안 요원들을 독려하며 외쳤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믿는다는 그 남편 놈이나 데려와 보시지. 그 이름이 뭐랬지? 김민수 어디 공사판에서 일하다 다쳤나? 그런 하찮은 놈이랑 붙어먹으니 네 눈에도 세상이 다 하찮아 보이나 보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희극으로 만들어 빠져나가려 했다.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유진의 팔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총회장 뒤편에 육중한 이중문이 마치 거대한 힘에 의해 밀려나듯 안쪽으로 활짝 열렸다. 요란한 소리가 아니었음에도 그 존재감만으로 총회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정지되었다. 보안 요원들도 고함치던 한서준도 심지어 유진마저도 모두가 얼어붙은 채 문 쪽을 바라보았다. 정적 속으로 구둣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정중앙에 선 한 남자를 필두로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키가 컸다.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의 모든 공기와 빛을 자신에게로 빨아들이는 듯했다. 그는 유진이 알던 김민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낡은 스웨터와 면바지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몸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가 감겨 있었다.
그것은 가격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급 원단이었으며 평범함을 가장했던 안경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눈빛은 이제 그 어떤 방해물도 없이 날카롭고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도서관 구석의 온화한 눈빛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남녀들은 유진이 코어테크 사무실에서 건물주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바로 그 법무팀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남자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총회장 양옆으로 빠르게 포진하며 모든 출입구를 통제했다. 한서준이 고용한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여 그들을 막으려 하자 법무팀 중 한 명이 다가가 배지 하나를 보여주었다. 보안 요원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한서준은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았지만 이 상황과 도저히 연결시키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누구야? 당신들 여긴 주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당장 이민혁의 얼굴에서도 오만함이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에게 따뜻한 꿀물을 타주고 컵라면을 나누어 먹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품었던 의심, 그 의심조차 이 남자의 실체에 비하면 너무나 순진한 것이었다. 김민수는 유진을 지나쳐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오직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이제 괜찮다는 신호였다. 그는 겁에 질린 한서준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김민수의 조용하고 중립적인 톤이 아니었다. 낮고 깊게 울리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목소리가 총회장 전체를 장악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한서준과 이민혁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방금 하찮은 놈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얇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 한서준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제 소개를 정식으로 하지요.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김민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저를 다른 이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완벽한 타이밍에 잠시 숨을 골랐다. 저는 넥스코어의 대표이사 강지훈입니다. 그 이름이 터져 나오는 순간 총 회장은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강지훈, 대한민국 경제계의 유령, 그림자 속의 제왕. 언론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지만 IT와 기술 분야 전체를 마쿠에서 지배하는 남자. 넥서스 코어의 총수. 아까 유진의 발표에 수군대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경악과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서준은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다. 강지훈 넥서스 코어. 말도 안 돼. 강지훈은 파랗게 질린 이민혁에게 시선을 돌렸다. 태성그룹 이민혁 상무. 당신이 방금 거지 같다고 모욕한 그 남자가 당신들 태성그룹의 2대 주주인 넥서스 코어의 CEO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케일로기스를 통해 훔쳐내려 한 그 푼돈. 아마 내일 아침 당신의 아버지가 내 사무실로 찾아와 무릎 꿇고 빌어야 할 돈의 이제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한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SJ그룹 한서준 상무. 당신이 공사판에서 일하다 왔다고 조롱하고 그토록 짓밟아 죽이려 했던 한유진 실장의 법적인 남편이 바로 접니다. 강지훈은 자신의 왼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유진이 위장을 위해 길거리 노점에서 샀던 5만 원짜리 싸구려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 반지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력한 권력의 상징처럼 빛났다. 강지훈의 법무팀이 일제히 움직여 주주들에게 새로운 파일 묶음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코어테크는 넥서스 코어의 핵심 기술 파트너입니다. 한유진 실장이 제시한 자료는 100% 사실이며 넥서스 코어의 자체 분석으로도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강지훈이 총회장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넥서스 코어는 SJ그룹의 주주로서 이사회의 기만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서준 상무와 이민혁 상무, 그리고 이 불법적인 인수에 동조한 관련 이사진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자리에서 즉각 고발합니다. 한서준은 결국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이민혁은 몰래 총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출입구를 막아선 강지훈의 경호팀에 의해 저지당했다. 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고함을 질렀고 사회이사들은 한서준과 거리를 두기 위해 앞다퉈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권력 구도가 단 5분 만에 완벽하게 뒤집혔다.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강지훈은 단상에 홀로 서 있는 유진에게 다시 걸어갔다. 그는 더 이상 김민수가 아닌 강지훈으로서, 그녀의 파트너로서 그녀의 시의에 섰다. 그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시작한 싸움입니다. 마무리는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유진은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안에는 낯선 CEO와 익숙한 남편의 모습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면은 완벽하게 벗겨졌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처형의 선고였다. 총 회장은 얼어붙었고 뒤늦게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의 플래시가 한서준과 이민혁의 잿빛 얼굴을 쉴 새 없이 터뜨렸다. 한서준은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저놈은 사기꾼이야 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넥서스 코어 법무팀이 주주들에게 배포한 K로깃의 실제 자산 평가 보고서와 자금 흐름 증거 자료들 앞에 힘을 잃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즉각 의결권 대리인을 통해 인수의 전면 무효화와 경영진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이민혁은 이미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강지훈의 경호팀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팔을 제지했다. 강지훈은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총회장 구석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있는 한 회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한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아닌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딸 유진을, 그리고 그 딸의 옆에 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물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쥔패가 아니라 자신이 버린 패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K로깃 인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이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와 동시에 총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강지훈의 법무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닥쳐왔다. 그들은 한서준과 이민혁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고지했다. 강지훈이 주총에 참석하기 직전 이미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한서준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유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텅 빈 총회장의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강지훈의 최고급 세단안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를 바꾼 두 사람이 이제는 김민수와 한유진으로 돌아갈 그들의 낡은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분노 배신감 아니면
안도감 그녀가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가난한 남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자신이 말을 움직였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은 체스 마스터의 소나귀 안에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은 그를 돌아보았다. 처음부터 전부 계획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내가 도서관에서 당신을 만난 것, 내게 결혼을 제안한 것까지 전부. 강지훈은 완벽했던 슈트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졌다. 그는 다시 김민수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숨길 수 없는 강지훈의 것이었다. 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 도서관에서 당신을 만난 건 순전한 우연이었어. 그는 낡은 머그컵에 물을 따르며 말을 이었다. 나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지쳐 있었어. 내 배경, 내 돈, 내 권력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봐줄 사람을 찾고 있었지. 그래서 김민수라는 페르소나를 만들었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저 조용히 책을 읽는 남자. 그런 나에게 당신이 다가왔지. 그것도 결혼이라는 가장 속물적인 거래를 제안하면서.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가진 유일한 것, 즉 가난을 보고 나를 선택했소. 나에겐 그게 내 평생 가장 흥미로운 역설이었어. 유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 역시 그녀처럼 자신의 본질을 가리는 재벌이라는 껍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코어테크는요, 그것도 우연이었어요. 강지훈은 고개를 젓다. 그건 내 테스트베드 중 하나였어. 가능성 있는 기술을 극한의 위기로 몰아넣고 그 속에서 진짜 인재를 찾아내는 내 방식이지. 하지만 당신이 거기에 나타난 건 내 계획에 없던 변수였어. 당신은 내가 설계한 위기를 내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돌파했지.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중국 공장 건 당신이 해결한 게 맞아. 하지만 그 뒤의 건물주 문제나 K로깃의 약점을 짚어준 건 나였어. 당신이라는 변수가 내 테스트보다 더 중요해졌으니까. 유진은 그의 고백을 들으며 천천히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배신감이 아니라 기묘한 동질감이 밀려왔다. 그녀가 SJ그룹의 한유진이 아닌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듯이 그 역시 넥서스 코어의 강지훈이 아닌 평범한 김민수로서 사랑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보호막을 뚫고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가 건넨 물잔을 받아 들었다. 그럼 우리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강지훈 대표님. 강지훈은 그녀의 손에 들린 5만 원짜리 반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계약은 이미 끝났소. 한유진 실장.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당신은 김민수라는 남자의 가난을 선택했고 나는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투쟁을 선택했소. 우린 서로의 배경이 아닌 가장 절박하고 가장 진실된 순간에 서로를 선택한 거요. 나라면 이 계약 진짜로 만들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포식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파트너에게 동의를 구하는 한 남자의 진솔한 눈빛이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평생을 정략 결혼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워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했고 그 승리의 끝에서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졌지만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을 가진 남자를 만났다. 그녀는 속박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을 발견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민수 씨. 그녀가 강지훈이 아닌 민수라고 불렀을 때 남자는 비로소 진심으로 웃었다. 그들의 결혼은 더 이상 도피처나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강인한 영혼의 결합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의 비즈니스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서준과 이민혁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 SJ그룹은 넥서스 코어의 채권단 관리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강지훈은 넥서스 코어가 SJ의 부실 채권을 비밀리에 매입해왔음을 뒤늦게 밝혔다. 모든 것을 잃은 한 회장은 쓸쓸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태성그룹 역시 2대 주주인 넥서스 코어의 압박과 총수 일가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그림자 제왕의 심판이라고 불렀지만 그 중심에 한유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한유진은 SJ그룹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제국을 물려받는 대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길을 택했다. 코어테크는 넥서스 코어의 전폭적인 지원과 유진의 천재적인 전략이 결합하여 불과 6개월 만에 K로깃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국내 AI 물류 시장의 최강자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코어테크 한유진 대표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독립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한강의 스카이라운지, 코어테크의 성공적인 분기 마감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유진은 당당한 모습으로 파트너사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완벽한 슈트를 입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그녀에게 한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축하주를 건넸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인상 깊었어. 특히 EBITDA 개선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롭더군. 한 대표. 유진이 웃으며 잔을 받았다. 칭찬 고마워요, 강 대표님. 하지만 다음 분기 넥서스 코어와의 기술 제휴권은 그렇게 쉽게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파워 커플로 바라보며 수군댔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런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낡은 아파트의 컵라면과 5만 원짜리 반지의 의미를 공유하는 유의한 사람들이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일 얘기는 그만하고 집에 갈까? 오늘 저녁은 내가 끓이는 컵라면인데 그래도 괜찮겠어. 여보. 유진은 그의 팔에 팔짱을 꼈다. 그녀의 새로운 삶,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